사랑하는 딸이 군대를 입대를 했고 그녀의 면회를 갔던 국정원 요원인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군대에서 성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늘로 찌를 듯한 겨울바람이 강원도 철원의 민통선민간인 통제선 검문소를 휘감았다. 한석진은 자신의 소렌토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온통 무채색이었다. 회색빛 하늘, 흰 눈이 군데군데 녹아 흙과 뒤섞인 음울한 대지, 그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겨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찾아오는 땅이었다. 국가정보원 대외안보정보국 소속 블랙 요원. 한석진의 공식적인 신분은 없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국가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삶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금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는 국정원 요원이 아닌 군 복무 중인 외동딸을 만나러 가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딸 한유라가 철원 제7보병사단 GOP 반전초에 배치된 지 벌써 6개월.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처음 갖는 면회였다. 최전방 수호병이라는 자부심 넘치는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저렸다. 저 차갑고 황량한 곳에서 20살 남짓한 어린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부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석진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국정원 내부망을 통해 들어온 비공개 메시지였다. 대상 리퍼 동선 변경. B플랜으로 전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가 지난 3달간 공들여온 작전이 틀어졌음을 의미했다. 해외에서 암약하는 무기 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을 추적하는 임무였다. 잠시 미간을 찌푸린 석진은 이내 메시지 창을 닫아버렸다. 오늘은 안 된다. 오늘만큼은 오롯이 유라의 아빠이고 싶었다. 마침내 도착한 부대 면회실은 예상보다 더 낡고 썰렁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잠시 후 면회실 문이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빠. 밝게 외치는 목소리와 달리 6개월 만에 마주한 딸의 모습은 석진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활기 넘치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늘 반짝이던 눈동자는 어딘가 초점을 잃은 채 흐릿했다. 무엇보다 석진의 눈에 박힌 것은 유라의 오른쪽 손목에 감긴 두툼한 압박붕대였다. 유라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리고 손목은 왜 그런 거야? 석진이 걱정스럽게 물으며 딸에게 다가갔다. 유라는 순간 어깨를 움찔하며 아빠의 시선을 피했다. 아, 이거 그냥 훈련하다가 좀 삐끗했어. 괜찮아, 금방 나아. 여긴 다들 이 정도는 달고 살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어색하게 웃어 보이는 딸의 모습에서 석진은 미세한 거짓의 냄새를 맡았다. 그의 직업은 상대의 눈빛, 목소리의 떨림, 찰나의 표정 변화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이었다. 지금 유라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최전방은 항상 긴장 상태라던데 다치면 너만 손해야. 석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준비해온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유라가 가장 좋아하는 닭강정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보온병에 담아온 미역국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테이블 한쪽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 면회실 주변을 서성이던 부사관 2명이 자기들끼리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석진의 귀에 들렸다. 한유라, 이병 또 아빠 오셨네. 저번에도 그렇고 표정이 영. 쉿, 박 중사님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조용히 해.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도로 훈련된 석진의 청력은 그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박 중사. 그 이름이 언급되자 유라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을 석진은 똑똑히 보았다. 주변의 어색한 분위기,
딸의 상처와 공허한 눈빛, 그리고 부사관들의 수상한 수군거림. 이 모든 조각들이 석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불길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유라야, 부대 생활은 할만해? 선임들이나 간부들은 잘해주고. 석진은 질문의 온도를 바꿨다.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탐색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응, 다들 잘해주셔. 특히 우리 소대장님이랑 다들 좋아. 유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말끝을 흐렸다. 다들이라는 불분명한 단어로 무언가를 덮으려는 시도처럼 들렸다. 석진은 더 이상 딸을 압박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소리치고 다그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 대신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블랙 요원의 스위치가 조용히 켜졌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유라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마치 강풍 앞에 선 작은 촛불 같았다. 석진은 차에 올라타 부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차가운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피어올랐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리고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한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국정원 내부망이 아닌 개인 보안 회선을 통해 자신의 정보 분석팀 에코의 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강원도 철원 7사단 55대대 GOP. 한유라 이병. 관련 자료 수집. 특히 박중사라는 인물에 대해. 비공식 최고 보안 등급. 답장은 금방 돌아왔다. 예스 서. 철원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반격이 지금 막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석진의 오피스텔은 그의 살만큼이나 미니멀했다. 최소한의 가구와 서류,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지도와 각종 데이터가 출력된 모니터들. 그곳은 그의 성역이자 작전 지휘소였다. 철원에서 돌아온 석진은 꼬박 이틀을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유라의 부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다. 그의 앞에는 6대의 모니터가 각기 다른 정보를 띄우고 있었다.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안보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된 우회 루트로 접근하여 빼낸 부대 인원 명단, 간부들의 인사 기록 카드, 지난 1년간의 사건 사고 보고서, 심지어는 부대 내 익명 커뮤니티의 게시글까지.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보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역시나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한유라 이병 폭행 사건 같은 것은 없었다. 손목 부상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염좌로 간단히 보고되어 있었다. 하지만 석진은 표면적인 데이터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패턴을 읽고 있었다. 그가 주목한 이름 박도철 중사. 박도철 중사는 해당 GOP 소초의 부소초장이자 실질적인 왕이었다. 35세 특전사 출신으로 10년 넘게 GOP에서만 근무한 베테랑. 그의 인사 기록은 우수와 모범이라는 단어로 도배되어 있었다. 대외적으로 그는 험준한 최전방을 묵묵히 지키는 참된 군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석진이 파고들수록 다른 그림이 드러났다. 지난 3년간 박도철 중사가 거쳐간 소초에서 유독 복무 부적응으로 전출을 가거나 개인 사유로 의병 제대한 병사들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특히 여군 하사들의 단기 복무 전역률은 다른 소초에 비해 3배에 가까웠다. 공식적인 이유는 모두 개인적인 진로 변경 또는 가정사였다. 하지만 그 이직과 전역의 중심에는 항상 박도철이라는 이름이 교집합처럼 존재했다. 패턴이 너무 일정하잖아. 석진은 혼잣말을 하며 마른 세수를 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박도철은 자신의 왕국에서 약한 병사들,
특히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여군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켜왔고 부대는 그의 뛰어난 통솔력과 최전방 전문가라는 허울 뒤에 숨어 이 문제들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라 역시 그 희생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석진은 유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유라야, 아빠다. 밥은 먹었고, 손목은 좀 어때? 응, 괜찮아. 약도 잘 바르고 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주변의 소음으로 보아 생활관이 아닌 혼자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전화를 받는 듯 했다. 그래? 다행이네. 아빠가 걱정이 돼서 말이야.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면 힘든 일이라도 있다거나. 석진은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유라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아빠, 제발. 저 군인이야. 이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어. 아빠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제발 저 믿고 가만히 있어줘. 딸의 외침은 도와달라는 절규처럼 들렸다. 동시에 아빠가 나서면 일이 더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박도철이라는 존재가 딸에게 얼마나 큰 공포로 각인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알았다, 유라야. 아빠가 오버했네. 미안하다.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야 한다. 알았지? 전화를 끄는 석진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딸의 반응은 그의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간접적인 정보 수집만으로는 부족했다. 직접 그 왕국의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는 다시 에코 팀장에게 연락했다. 이번 지시는 더욱 구체적이고 대담했다.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김진우 소령. 신분 위조 및 관련 서류 일체 준비. 감사 목적은 GOP 경계 시스템 및 보안 장비 운용 실태 점검. 7사단 사령부 및 예하대대에 공식 감사 협조 공문 발송. 이틀 뒤 실행.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적인 작전이었다. 국정원 요원이 타 부처 공무원을 사칭해 군부대를 사찰하는 것은 발각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석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더 큰 파장은 없었다. 이틀 후 한석진은 국방부 마크가 선명한 전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깨에는 반짝이는 소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평생을 그림자로 살아온 그였지만 군복은 어색하지 않게 몸에 맞았다. 그는 더 이상 한유라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철옹성 같은 부대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트로이의 목마 김진우 소령이었다. 그의 차가 다시 철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소렌토가 아닌 국방부 마크가 찍힌 검은색 세단이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조용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지독하게 굶주려 있었다.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김진우 소령이 탑승한 세단이 7사단 898대대 위병소를 통과했을 때 대대 전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상급 부대의 불시 감사는 언제나 군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다. 대대장부터 이등병까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석진, 아니 김진우 소령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대대장과 인사를 나눴다. 대대장 중령 김경환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령 김진우입니다. 본부 지시로 GOP 경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실제 운용 실태를 보고 싶으니 현장 위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고 단호했다. 그의 서류는 완벽했고 군 관련 용어나 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현역 장교들보다 더 깊었다. 누구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첫날 석진은 대대본부의 상황실과 통신실, 무기고 등을 점검하며 부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했다. 그는 서류 더미를 뒤지고 장비 목록을 확인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간부와 병사들의 대화, 표정, 관계도를 스캔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마인드맵이 그려지고 있었다. 권력의 흐름, 내부의 불만, 그리고 암묵적인 규칙들. 그리고 이튿날 그는 마침내 그곳으로 향했다. 유라가 복무 중인 최전방 GOP 소초였다. 가파른 산길을 집차로 한참 올라 도착한 소초는 그야말로 고립된 섬이었다. 사방은 철책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소초장인 젊은 중위가 석진을 맞았고 그 뒤로 문제의 인물 박도철 중사가 서 있었다. 충성. 부소초장 중사 박도철입니다. 박 중사는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다부진 체격,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는 전형적인 맹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석진은 그의 과장된 충성심 뒤에 숨겨진 오만함과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다. 석진은 소초 시설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감시 장비, 화기, 생활관까지.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의도적으로 박도철에게 질문을 던졌다. 박 중사, 이 소초 근무가 아주 오래됐다고 들었소. 병력 관리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특히 요즘 여군들도 GOP에 들어오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뼈가 있는 질문이었다. 박도철은 잠시 석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다 제 새끼들이라 생각하고 보듬어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여군이라고 다를 거 있습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더 강하게 키워야죠. 요즘 애들이 나약해서 문제입니다. 하.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강하게 키운다는 표현에서 섬뜩한 폭력성이 느껴졌다. 석진은 더 이상 그를 자극하지 않고 생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생활관 복도를 지날 때 석진은 청소를 하고 있던 딸 유라와 마주쳤다. 유라는 김진우 소령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설마 아빠가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석진은 딸에게 아주 짧게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눈을 맞췄다. 그 눈빛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유라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뻣뻣하게 경례를 올렸다. 석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지나쳤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는 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공포와 절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감사의 마지막 코스는 소초장 및 부사관들과의 개별 면담이었다. 석진은 일부러 박도철을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밀어두고 다른 간부들과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경계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소초 내부 분위기와 박도철에 대한 이야기를 유도했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지만 갓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하사 한 명에게서 의미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박 중사님은 워낙 카리스마가 강하셔서 다들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유라 이병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은 아니었지만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마지막으로 석진은 소초에서 유일한 여군 간부인 이지은 하사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똑똑하고 강단 있어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석진은 감사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 하사. 나는 지금 국방부 감사관으로 온 게 아니오. 이지은 하사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냥 이 나라의 한 아이를 지키러 온 사람이오. 만약 당신의 여동생이 혹은 딸이 이곳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위협이 아닌 진심 어린 호소에 가까웠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이 하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암시를 던졌다. 이지은 하사는 한참을 입술만 깨물고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폐쇄된 요새 안에서 양심과 공포 사이에 갇혀있던 그녀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소령님, 아니,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유라 좀 살려주세요. 마침내 철옹성 같던 부대의 심장부에서 첫 번째 내부 고발자가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다. 석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으며 박도철이라는 괴물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림자는 이제 유령처럼 철벽 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한석진은 이지은 하사를 소초장실에서 나와 통신 장비가 가득한 작은 서버실로 이끌었다. 보안 채널 점검이라는 완벽한 명분이 있었다. 윙윙거리는 서버 소음은 외부의 귀를 막아주는 천연 방패가 되어주었다. 문을 잠근 석진이 돌아보자 이지은 하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이제 말해보시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석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지은 하사는 마침내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입을 열었다. 박도철 중사는 이 소초의 왕입니다. 아니, 악마예요.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박 중사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 소초를 사적인 왕국처럼 다스리고 있었다. 특히 새로 전입 온 여군들은 그의 주된 표적이었다. 회식 자리에서나 개인적인 면담을 핑계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는 것은 예사였고 거부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훈련이나 근무 중에 교묘하게 실수를 유발해서 모두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간부들에게 허위 보고를 해서 고립시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요. 소초장님도 이제 갓 부임한 초급 장교라 박 중사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합니다. 석진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렇다면 유라의 손목은? 유라 한 이병은 유독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척 다가오더니 유라가 거리를 두자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야간 경계 근무 때 순찰을 핑계로 단둘이 있는 초소에서 유라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지은 하사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유라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박 중사를 밀치다가 손목이 초소 구조물에 세게 부딪혀 다친 겁니다. 박 중사는 군기가 빠져서 혼자 넘어진 걸로 보고하라고 협박했어요.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상관에게 성적으로 꼬리치다 거부당하자 무고하는 꽃뱀으로 만들어 군 생활을 끝장내 버리겠다고. 그래서 유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딸의 공허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필사적인 침묵의 이유가 비수처럼 석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들끓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다른 증거나 증인은 없소?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비겁하게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은 하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석진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거대한 악의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공포와 무력감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니, 지금이라도 말해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용감한 군인이요. 이 하사, 내가 당신과 유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겠소. 그러니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오. 그는 이지은 하사를 진정시킨 뒤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병사 근무 만족도 및 애로사항 파악을 명목으로 소초원들과의 무작위 면담을 요청했다. 물론 명단에는 한유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면담 장소는 인적이 드문 탄약고 옆 공터로 정했다.
잠시 후 잔뜩 긴장한 얼굴의 유라가 석진 앞에 섰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석진은 김진우 소령의 가면을 벗고 아버지의 목소리로 딸을 불렀다. 유라야. 그 한마디에 유라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아빠가 어떻게 해? 이지은 하사에게 다 들었다. 그리고 내 손목의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석진이 침묵을 깨고 진실을 꺼내놓자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던 유라의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딸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로 떨어져 내렸다. 아빠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서. 유라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박도철의 추악한 언행, 교묘한 괴롭힘,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절망적인 고립감까지. 그날 밤 그 인간이 정말 끔찍했어. 저항하다 다쳤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 여기서 쫓겨나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아서 아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석진은 딸의 떨리는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차가운 군복 위로 딸의 뜨거운 눈물이 스며들었다. 한참을 울던 유라가 문득 고개를 들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속삭였다. 아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유라의 목소리는 공포로 거의 잠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박중사를 계속 지켜봤어. 뭔가 이상했어. 밤늦게 혼자 통신실에 들어가서 군사 기밀 자료들을 보고 있었어. 우리 소초의 경계 근무 시간표나 병력 배치 현황 같은 게 아니었어. 훨씬 더 상위 부대의 작전 계획이나 암호 체계 같은 파일들이었어. 석진의 눈빛이 순간 맹수처럼 번뜩였다. 단순한 성범죄자, 부대의 폭군인 줄 알았던 박도철의 이면에 더 거대한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제가 통신병이라 파일 형식이랑 보안 등급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절대 박중사 계급으로는 열람 권한이 없는 3급 기밀 문서들이었어요. 그걸 자기 개인 USB에 몰래 복사하고 있었어. 유라는 성추행범을 목격한 피해자를 넘어 국가기밀 유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침묵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성추행 피해의 공포를 넘어 국가 반역죄라는 거대한 범죄에 엮였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못했어. 내가 그걸 봤다는 걸 그 인간이 알면 날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석진은 떨고 있는 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딸의 복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다. 유라야, 잘 들어라. 넌 아무것도 본 게 아니고 아무것도 들은 게 아니다. 평소처럼 행동해. 이 아빠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이 싸움은 이제 내 싸움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안심시키는 온기와 함께 적을 향한 서늘한 살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딸의 속삭임은 거대한 폭풍을 부르는 기폭제가 되었다. 철원 GOP에서의 감사를 마친 한석진은 서울의 오피스텔로 복귀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수십 배는 더 냉혹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국가의 적을 쫓는 사냥꾼이었다. 팀장님, 상황이 변경됐습니다. 타겟 박도철 성범죄 혐의 외에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지금부터 오퍼레이션 클린하우스를 개시합니다. 석진은 자신의 정보 분석팀 에코에게 새로운 작전명을 하달했다. 단순 정보 수집이 아닌 범죄 증거 확보 및 타겟 무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공작 활동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박도철의 디지털 흔적을 완벽하게 포착하는 것이었다. 7사단 통합 서버, 특히 898대대 내부망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박도철의 개인 PC 접속 기록, 파일 이동 경로, 외부 통신 내역까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내세요.
에코팀은 국정원이 보유한 최첨단 해킹 기술을 총동원했다. 군의 다층 방어벽을 뚫고 내부망에 침투하는 것은 고난도의 작업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들은 유령처럼 서버 내부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박도철은 지난 수개월간 심야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수십 건의 군사 기밀에 접근했다. GOP 방어 계획, 인근 부대와의 합동작전 프로토콜, 심지어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민감한 통신 암호 코드까지. 모두 최전방 부사관 한 명이 사적인 원한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정보들이었다. 이 자식, 대체 이걸 어디다 팔아먹으려는 거지? 석진이 모니터를 노려보며 읊조리는 순간 에코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팀장님, 박도철의 외부 이메일 계정에서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수신자는 중국 옌지에 거점을 둔 IP로 확인됩니다. 브로커로 추정됩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박도철은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었다. 퇴역을 앞두고 거액을 챙기기 위해 조국의 안보를 팔아넘기려던 매국노였다. 복호화된 메시지 조각들은 그의 범죄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물건은 준비 중. 다음 주 배달 예정. 가격은 지난번 논의한 대로. 배달이라는 단어는 군사 기밀이 담긴 USB를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암호일터였다. 이제 물증만 확보하면 되었다. 석진은 즉시 두 번째 작전을 지시했다. GOP 소촌 내 CCTV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었다. 폐쇄적인 군부대 CCTV망을 뚫는 것은 서버 해킹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다. 하지만 석진에게는 비상계획이 있었다. 그는 에코팀에게 소초 인근 통신 중계기의 특정 주파수를 이용한 신호 가로채기를 지시했다. 국정원이 비밀리에 심어놓은 백도어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마침내 석진의 오피스텔 모니터에 희미한 노이즈와 함께 GOP 소초 내부의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생활관 복도 식당, 그리고 통신실 입구. 화질은 조악했지만 박도철의 움직임을 감시하기에는 충분했다. 석진은 며칠 밤낮으로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마침내 사냥감이 움직였다. 박도철이 주변을 살피며 통신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석진은 즉시 영상과 함께 음성 녹취 시스템을 가동했다. CCTV 영상 속에서 박도철은 컴퓨터를 켠 뒤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박도철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그래, 나야. 물건은 거의 다 준비됐어. 이번 건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넘기면 우리도 뜨는 거야. 하하 계집애 하나 때문에 좀 삐걱거렸는데 문제없이 처리했어. 군대라는 데가 원래 좀 밟아주고 겁주면 찍소리도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오만한 희열마저 담겨 있었다. 그는 통화를 끊고 기밀 파일들을 USB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완벽한 증거였다. 동시에 석진은 딸 유라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위성 전화기를 부대 보급품인 것처럼 위장해 전달해 두었다. 유라야, 아빠다. 내가 봤던 그 USB 혹시 확보할 수 있겠니? 위험한 부탁이었다. 하지만 석진은 딸의 강인함을 믿었다. 그리고 유라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아빠, 사실 그날 박 중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이 복사하던 파일들 중 하나를 제 개인 USB에 똑같이 복사해 놨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증거가 될까봐. 그리고 박 중사가 했던 말들도 날짜랑 시간까지 작은 수첩에 다 적어놨어요. 딸은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치밀했다. 공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싸울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추행범의 발언을 기록한 수첩과 국가 기밀이 담긴 USB. 이것이야말로 박도철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사냥꾼의 그물은 이제 촘촘하게 완성되었다. 박도철의 목을 겨눈 칼날은 이제 그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한석진은 즉시 국정원 본부 대공수사국장에게 1:1 직보를 올렸다. 보안 회선을 통해 전송된 보고서에는 박도철의 성범죄 증거이 지은 하사 증언, 유라의 수첩 기록, 그리고 군사 기밀 유출 증거 CCTV 영상 및 녹취록, 중국 브로커와의 통신 기록, 유라가 확보한 기밀 파일 사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고를 받은 수사국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이건 일개 부사관의 일탈이 아니야. 최전방 안보에 구멍이 뚫린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즉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공조하여 합동수사팀을 꾸린다. 타겟 박도철 금일 중으로 긴급 체포한다. 한 팀장은 현장 지휘권을 갖고 작전을 총괄하도록. 마침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던 한석진의 비공식 작전은 국가의 공식적인 사냥으로 격상되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스름 속에서 수십 명의 안보사 수사관과 국정원 요원들이 탑승한 검은색 카니발 차량들이 조용히 7사단 898대대로 집결했다. 부대 전체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지고 모든 출입이 완벽히 통제되었다. 합동수사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GOP 소초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도철이었다. 그 시각 박도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생활관에서 기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 있을 배달과 퇴역 후에 달콤한 삶을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고 헌병 완장을 찬 안보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도철 중사. 군형법상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도철은 순간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뭐야, 당신들 뭔데 이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는 거칠게 저항했지만 훈련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소초의 모든 병사들이 복도에 나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앞에서 절대 권력자이던 왕이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었다. 유라와 이지은 하사도 그 무리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미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박도철은 대대본부에 마련된 임시조사실로 압송되었다. 그는 여전히 오만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기한 누군가의 음해라고, 곧 풀려날 것이라고 소리쳤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석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어설픈 김진우 소령이 아니었다. 싸늘한 눈빛의 국정원 블랙 요원 그 자체였다. 오랜만이군, 박도철 중사. 박도철은 석진을 보고 경악했다. 당신은 국방부 감사관. 그건 내 여러 직업 중 하나일 뿐이지. 석진은 그의 앞에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증거를 하나씩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첫 번째는 유라가 기록한 수첩의 사본이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박도철이 내뱉었던 추잡한 농담과 협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계집애가 소설을 쓴 걸 가지고. 박도철이 비웃으며 소리쳤다. 석진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돌려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야간 초소에서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저항하는 유라를 밀치던 그날 밤의 영상이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박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석진은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중국 브로커와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과 복호화된 통화 녹취록이었다. 물건은 잘 챙겼나? 배달은 언제 할 생각이었지? 박도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마지막으로 석진은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라가 목숨을 걸고 복사했던 바로 그 증거물이었다. 내가 빼돌린 3급 기밀, 독수리 방어 계획의 일부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남은 로그 기록과 이 USB의 내용물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도 방금 확인됐고, 모든 것이 끝났다. 박도철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땀으로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텅 빈 눈으로 석진을 쳐다볼 뿐이었다. 한때 GOP의 왕으로 군림했던 남자는 이제 심판대 위에 오른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내 놈이 군복을 입고 지킨다는 조국이 어떤 의미인지, 내 놈이 짓밟은 어린 병사의 인권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석진은 차가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심판의 날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 박도철의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국정원과 안보사가 꾸린 합동수사팀은 7사단 898대대에 상주하며 강도 높은 후속 조사를 이어갔다. 수사팀의 칼끝은 이제 박도철이라는 종양을 키워낸 몸 자체, 즉 부대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를 묵인하고 방조한 지휘 계통을 향하고 있었다. 대대 전체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3355 모여 수군거렸고 간부들은 언제 자신의 이름이 불릴지 몰라 좌불안석이었다. 박도철의 그림자 아래서 자행되었던 부조리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거 그의 밑에서 고통받다 전출가거나 전역했던 이들의 재조사도 이루어졌다. 한석진은 수사팀의 고문 자격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다. 박도철의 직속 상관이었던 소초장과 이 모든 상황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대장이었다. 먼저 불려온 것은 젊은 소초장 중이었다. 그는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며 땀을 뻘뻘 흘렸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 중사가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석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지난 6개월간 소초에서 있었던 한유라 이병에 대한 면담 기록이었다. 기록지에는 특이사항 없음, 부대 적응 양호라고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소초장의 서명이 선명했다. 이 서명을 할 때 정말 몰랐다고 말할 수 있나? 부소초장이 특정 병사를 특히 여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걸 눈치조차 못 챈 지휘관을 유능하다고 해야 하나 무능하다고 해야 하나? 석진의 차가운 지적에 소초장은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박 중사의 경력과 카리스마에 눌려 제대로 직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능했지만 악의는 없어 보였다. 석진은 그에게 법적 책임과 별개로 지휘관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통고하고 다음 상대를 불렀다. 마침내 대대장인 중령이 조사실로 들어왔다. 그는 소초장과 달리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부하 관리를 잘못한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박도철 중사의 개인적인 일탈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최우수 전투 부사관이었습니다. 뻔한 변명이었다. 석진은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3개월 전 이지은 하사가 용기를 내어 대대장에게 직접 박도철의 문제에 대해 보고했던 대화 내용이었다. 대대장님, 박 중사가 여군들에게 하는 언행이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한유라 이병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하사, 박 중사는 우리 부대의 핵심이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마. GOP라는 곳이 원래 좀 거친 곳이야. 그 정도도 못 버티면 군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 이런 보고는 하지 않도록.
대대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명백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덮고 은폐했다. 왜 덮었지? 석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질문에 답하시오, 중령. 왜 유능한 부하의 보고를 묵살하고 범죄자를 감쌌나? 대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무너진 목소리로 실토했다. 곧 있을 연대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 제 평점에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중사만 잘 컨트롤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결국 이유는 하나였다. 자신의 안위와 출세. 한 명의 어린 병사가 겪는 고통과 인권보다 자신의 빛나는 경력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도철 같은 악마가 괴물로 자라날 수 있었던 자양분이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욕심 때문에 당신의 부하는 인격이 살해당하고 국가 안보는 적의 손에 넘어갈 뻔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석진은 그에게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범죄 은폐 혐의로 정식 입건될 것임을 통보했다. 철옹성 같던 부대를 지탱하던 침묵의 카르텔이 마침내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부패한 지휘관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고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군 내부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한 사람의 조용한 복수는 이제 거대한 군 개혁의 신호탄이 되고 있었다. 최전방 GOP 부사관 군사기밀 유출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군 지휘부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처음에는 단순 군 기강 해이 사건으로 보도되었지만 국정원과 안보사의 합동 수사가 깊어질수록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국방부를 향한 비난이 빗발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섰다. 군내 인권 실태 및 기강 해이 관련 긴급 청문회가 소집되었다. 그리고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자 전 과정을 파헤친 국정원 소속 김진우라는 가명의 인물이 채택되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블랙 요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석진의 생각은 달랐다.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은 저입니다. 어둠 속에서 총을 쏘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빛 속으로 걸어나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 이제는 이름 모를 또 다른 한유라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청문회를 며칠 앞둔 저녁, 석진은 유라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야, 아빠가 국회 청문회에 나가게 됐다. 물론 가명으로 나갈 거고 너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될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는 딸이 받을 충격을 염려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아빠. 그래. 저도 그 자리에 나가고 싶어요. 석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유라야, 그건 안 된다. 넌 피해자야. 다시 그 끔찍한 기억을. 아니요, 아빠. 전 더 이상 피해자이기만 한 군인이 아니에요. 전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고 국가 기밀이 유출되는 현장을 목격했으며 그걸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이건 제 의무이기도 해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6개월 전 면회실에서 떨던 어린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그녀는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말해야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저와 같은 자리에 있는 전우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석진은 말문이 막혔다. 딸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어느새 딸은 스스로 일어서서 더 큰 싸움에 동참하려 하고 있었다. 가슴 벅찬 감동과 자랑스러움이 밀려왔다. 알겠다, 내 딸. 내 용기를 존중한다. 그럼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를 들려주자꾸나.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같은 전선에 서기로 했다. 하나는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다른 하나는 군복을 입은 청춘의 자리에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심판대 위로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어둠 속에 있던 두 개의 목소리가 이제 빛 속에서 하나로 합쳐질 시간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날 선 지리를 던지기 위해 준비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기자들과 시민단체들로 실내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김진우라는 이름표를 단 한석진이었다. 그는 국정원 요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하고 절제된 카리스마는 청문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증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의원이 물었다. 석진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에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한 명의 악마적인 부사관이 아닙니다. 그 악마가 아무런 제지 없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락한 우리 군의 폐쇄적인 문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했던 지휘관들의 이기적인 관료주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2차 가해를 두려워하며 숨어야만 하는 구조적인 모순.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진 예고된 참사입니다. 그는 감성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 내부의 시스템적 결함을 날카롭게 해부했다. 그의 논리 정연한 증언에 의원들은 물론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방부 관계자들의 얼굴도 굳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증인으로 사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한유라 이병이 호명되었다. 문이 열리고 늠름한 전투복 차림의 유라가 걸어 나왔다. 20살 남짓한 어린 여군이 증인석에 앉자 소란스럽던 청문회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유라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정면을 응시하며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동정이나 위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이병으로서 제가 보고 겪은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박도철에게 당했던 성추행과 협박, 그리고 자신을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던 군사 기밀 유출 현장의 목격담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에는 분노나 슬픔보다 군인으로서의 무너진 신뢰에 대한 아픔과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해자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다칠 것이라는 주변의 침묵이었습니다. 군인은 적과 싸워야지 아군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등 뒤에 전우와 지휘관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총을 들고 앞에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청문회장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한 명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닌 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당한 군인의 외침이었다. 청문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의 냉철한 분석과 딸의 용기 있는 증언이 만들어낸 시너지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결국 청문회 말미에 증인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과 고통을 겪은 장병,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군 내부의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고 지휘관의 책임 강화,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완벽하게 뜯어고치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내려진 심판 앞에서 거대한 군 조직이 마침내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석진과 유라는 청문회장을 나오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둘의 눈에는 길고 힘든 싸움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그로부터 1년 후, 강원도 철원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한석진이 다시 찾은 GOP 소초의 풍경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딱딱한 권위주의 대신 건강한 긴장감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흘렀다. 박도철이 쓰던 부소초장실은 이제 장병 고충 처리 및 심리 상담실이라는 팻말을 달고 있었다. 소초장은 새로 부임한 여군 대위였다. 그녀는 병사들과 격에 없이 소통하며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부대 내 여군 간부와 병사의 비율도 눈에 띄게 늘었고 정기적으로 국방부 직속 인권상담관이 부대를 방문하여 독립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충성. 일병 한유라 앞밖에 대하여 경례. 어느새 일병 계급장을 단 유라가 늠름한 모습으로 석진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빛나는 진짜 군인의 얼굴이었다. 이제 아주 군인 다 됐네, 우리 딸. 석진이 웃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유라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저 장기 복무 신청했어요. 얼마 전에 합격 통지 받았어요. 정말이냐? 네.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바꾼 변화들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군에 더 많이 남아서 이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이제 여긴 제가 지켜야 할 제 일터니까요. 석진은 뭉클한 가슴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위태로운 촛불 같았던 딸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등대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소초 근처의 조용한 언덕에 나란히 서서 북녘의 땅을 바라보았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고맙다, 유라야. 아빠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아니에요. 아빠가 제 세상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석진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았다. 그는 평생을 국가의 거대한 위협과 싸워왔다. 하지만 그 모든 작전을 합친 것보다 자신의 딸 한 명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이 그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차창 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석진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찬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임무가 생겼다. 어둠 속에서 국가의 적을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빛 속에서 이 땅의 모든 한유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작전이 될 것이었다.